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육상전쟁을 정의한 것이 탱크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측이 군비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고에 이제는 과잉이 된 수만 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쟁 기계들 중 많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분해되고 녹여내어 평화시대의 장신구로 재탄생하는 패천상의 횃불 끝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검증된 현대적이며 널리 사용 가능한 기계들은 전 세계의 다른 군대들에게 자신들의 탱크 부대를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탱크들에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 대의 탱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역사책에 묻혀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다시 한번 전선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미국의 M4 셔먼과 소비에트 연방의 T-34였으며 이것이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투기의 화려함이나 강력한 전함의 광경과 달리 탱크는 종종 일반 대중의 찬사에서 소외되곤 했습니다. 먼지, 기름, 화약, 그리고 종종 피로 덮인 탱크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무시하려는 전쟁의 가혹한 현실을 알리는 진지한 상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4 셔먼과 T-34는 이 장벽을 돌파하고 나치 독재에 대항하는 싸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 탱크가 싸웠던 전선에서의 뉴스 보도는 그들의 용감한 엄적을 전하고 그들의 독특한 외관과 이들 탱크가 대단히 많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곧바로 대중에게 매우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탱크가 행동에 나서는 뉴스 필름은 종종 펜서와 타이거와 같은 최고의 독일 탱크에 대한 그들의 단점을 숨겼습니다. 유명한 경사각 방어를 가진 T-34조차도 타이거의 88mm 총구를 바라보면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독일의 어떤 탱크도 실제로 수만 대의 셔먼과 T-34를 위협할 만큼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양국이 두 탱크를 대량 생산하고 새로운 위협에 적응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전쟁 직후 동서간의 짧은 허니문 기간 동안 미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의 다양한 탱크 조종사들 사이에서 셔먼과 T-34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탱크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비에트는 실제로 전쟁 초기에 셔먼의 초기 모델 몇 대를 운영하였고 대체로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였지만 T-34가 소비에트 연방의 필요와 교리에 더 잘 부합하였습니다. 두 탱크 모두 전방에서 가장 무거운 독일의 총에 대해 상당히 잘 보호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셔먼은 평평한 선체로 인해 옆면이 약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T-34는 모든 면에서 경사진 갑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제조 방법은 셔먼의 갑옷이 적어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반면에 T-34에서는 불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고 이는 종종 스폴링이라는 끔찍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T-34의 갑옷을 관통하지 못한 독일의 포탄은 대신에 선체의 내부 측면의 금속을 파편화시켜 탱크 내부에 파편을 퍼뜨려 승무원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셔먼이 정말로 뛰어났던 두 가지 영역은 그것의 더 큰 신뢰성과 승무원 친화적인 터렛 디자인이었습니다. 또한 라디오가 장착된 셔먼이 T-34보다 훨씬 많아 지휘관들에게 더 큰 조정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전차가 더 나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것은 순수한 학문적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1940년대가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 논쟁은 이론에서 치명적인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오래된 세계의 제국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유지하려고 애쓰거나 공산주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는 순서대로 철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원시적인 셔먼들은 전쟁이 끝난 후 1년도 안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반군들에 대한 행동을 보였지만 셔먼이 직후 전쟁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된 곳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배하자 중국은 국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셔먼 탱크를 포함한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주의자들을 돕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국민주의자들은 파이완 섬으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셔먼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포획되어 잠시 사용되었지만 곧 소련이 공급한 탱크인 T-34-85로 대체되었고 중국은 이를 거의 즉시 복제하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후 거의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에 휩싸였고 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 전 영국과 미국의 다양한 모델의 셔먼 탱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많은 셔먼 탱크들은 1965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행동을 보일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이때 그들은 더 현대적인 인도의 장갑차와 다른 셔먼 탱크들 그리고 더 강력한 영국 제작의 센츄리온 탱크들과 대결하였습니다. 그들은 1971년에 다시 인도에서 행동을 보였지만 그때쯤에는 양측이 사용하고 있던 새로운 차량들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진 38도선을 따라 조셉 스탈린의 물자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 북한은 1950년 6월 28일에 남한을 침략하였고 그들은 85mm 총을 장착한 T-34의 버전으로 훈련받고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미국과 연합국은 그들을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한반도에 병력, 탱크, 항공기, 전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T-34의 효과성을 체험했습니다. 바주카를 사용하던 미국 병사들은 T-34가 바주카 탄환에 대해 거의 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T-34가 20발의 바주카 탄환을 맞고도 계속 싸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으로 미국인들은 가능한 최대한의 탱크를 배치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단순히 이제트팔로 알려진 M4A328 형태의 셔먼은 여전히 초기 라운드에서 주요한 미국 탱크였고 T-34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었습니다. 각각의 설계에서의 장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두 타입이 서로에게 동등하게 치명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우수한 훈련, 더 빠른 방탄 피어싱 탄환의 채택이 미국인들의 싸움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T-34를 과소평가하지 않았고 M26 퍼싱과 M46 패튼과 같은 더 강력한 미국 탱크가 전투에 참여하더라도 항상 그들을 존중하였습니다. 강력한 항공 지원이 추가되면서 미국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T-34에 대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지만 다른 탱크와의 전투는 탱크의 임무 중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셔먼 탱크는 북한과 후에는 중국의 보병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는데 이들은 미국 탱크에 몰래 다가와 그들을 휩쓸고 취약한 부분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탱크가 기관총 사격으로 서로를 공격하거나 단순히 포탑을 회전시켜 그들을 쓸어내야 하는 정도로 많은 북한 병사들이 탱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셔먼 탱크는 다시 한번 미국군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 고결한 전사에게 시간이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제 더욱 발전된 T-54와 T-55 탱크를 배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1957년에 셔먼 탱크는 의무에서 물러났지만 그들은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군과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셔먼 탱크가 활동 중인 군에서 해제되면서 이는 친밀한 군대를 위해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두 탱크가 대립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후 세계에서 셔먼을 가장 흥미롭게 사용한 사용자 중 하나는 프랑스의 국가 경찰력 중 하나인 프랑스 의무경찰이었는데 이는 프랑스 국방군의 한 부문이지만 내무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950년대 후반부터 셔먼 탱크를 전선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는 프랑스 자체의 원산 탱크 제조 및 디자인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프랑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무너지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현대의 베트남에서 베트민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고 바로 그 후에는 알제리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셔먼은 두 충돌에서 다양한 정도로 사용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프랑스 디자인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에는 아프리카 식민지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는 대중의 기분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부가 알제리 독립으로 이어질 비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몇몇 고위 군관들이 알제리의 주요 위치를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프랑스의 동료들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그 나라는 내전의 직전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젠다르머리 셔먼들이 예방책으로 거리에 배치되어 프랑스의 주요 건물들, 예를 들어 프랑스 국회 건물 주변의 방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시 지도자 샤를 드골이 쿠데타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방송을 한 결과 단지 5일 만에 쿠데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셔먼들이 무기를 발사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용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무너질 수 있었던 그날에 서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의 유대 국가가 탄생한 순간부터 그곳은 파괴와 갈등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떤 출처에서든 가능한 무기를 찾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구식이라 할지라도 즉시 탱크를 구입했습니다. 이에는 전쟁 전 프랑스의 탱크, 예를 들어 호치키스 39S와 르노 35S 그리고 몇 개의 남은 영국 탱크, 크로멜과 주요 총이 처음에는 없었던 하나의 M4A2 셔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탱크의 효과를 인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유럽의 고철장을 뒤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규 아랍 이웃과 싸우기 전에 싸울 수 있는 상태로 재건한 이탈리아 고철장에서 30대의 M4를 획득했습니다. 1950년대에 더 많은 셔먼이 재고에 추가되었고 이들은 소련의 대규모 원조, 체코슬로바키아 제조 T-34-85를 포함하여 시작한 이집트에 대해 1956년에 불행하게도 실패한 수에즈 전쟁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집트인들의 자체 셔먼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들은 프랑스 AMX-13 경전차의 터렛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인접한 시리아도 T-34를 받았는데 이들은 196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과 그들의 국경을 따라 자주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이스라엘인들은 더 고급 소련 타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의 탱크 부대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프랑스 군사 장비의 주요 고객이었으므로 그들은 셔먼에 더 강력한 총을 장착하여 셔먼 M50이라는 새로운 탱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청하려고 파리를 찾았습니다. 이 새 탱크는 총의 무게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터렛의 뒷부분에 무게를 부착해야 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에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새로운 커민스 460마력 V8 디젤 엔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1967년 10년 이상 끌어오르고 있던 갈등이 결국 6.1 전쟁의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105mm 무장의 슈퍼셔먼은 아랍의 T-34, T-54, T-55를 파괴하는 데 충분했지만 셔먼도 적의 탱크총에 취약했습니다. 결국 이전에도 여러 번 증명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우월한 전술이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집트만이 전쟁에서 약 251대의 T-34를 잃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리아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T-34가 유명하게 싸웠던 전 독일 탱크와 함께 T-34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의 적들이 이제는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1973년 아랍군이 일단락으로 국가를 짓밟기 위한 잔인한 공세를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셔먼들은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전쟁은 아마 이스라엘이 패배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일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셔먼들이 최전선에서 사용된 것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랍군의 S-34가 미사일에 널리 사용되면서 셔먼들은 이제 끔찍하게 취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월한 전술과 미국의 도움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전쟁 후 이스라엘의 셔먼 중 약 100대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60mm 초고속 중형 지원포로 재장착되어 칠레에 팔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세기말까지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셔먼의 중동 행동은 마지막이 아니었는데, 이는 1980년대 이란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셔먼들은 더 잘 갖춰진 이라크인들에게 크게 고통을 받았고, 그들은 여러 예를 포획했습니다. 이들은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동안 미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공산주의 게릴라와 싸우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7대의 셔먼 탱크를 구입했고, 이들은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카스트로의 군대에 대해 행동을 취했습니다. 정부군이 패배한 후에는 적어도 하나가 반군에게 포획되었습니다. 그 후 쿠바는 소련으로부터 T-34를 받기 시작했고, 이들은 다시 셔먼들에게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961년 4월 17일에 하바나의 피델 카스트로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미국 지원군이 쿠바 해변에 상륙했을 때였습니다. 돼지 만침공이라고 불리는 이 공격에서는 미국 친화적인 부대가 10대의 셔먼 탱크를 갖추고 있었고, 해변에서 잠시 브레이크아웃할 동안 그들은 쿠바군의 T-34를 파괴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직접 쿠바의 반격을 지휘하면서 카스트로 자신이 셔먼들과 맞서 싸우는 T-34의 첫 번째 열에 탑승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2대를 파괴하고 침략자들을 다시 해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셔먼은 니카라과의 파일럿 에르네스토 게레로가 쿠바 공군을 위해 호커시 퓨리를 조종하면서 파괴되었습니다. 단지 24시간 만에 침략자들이 항복함으로써 참혹한 침공은 끝났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다른 곳에서 니카라과는 정부의 독재 통치에 반대하는 산디니스타 국민 해방 전선과 싸우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했던 셔먼 사대를 획득했습니다. 셔먼들은 정부가 무너지기 전인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치열한 집집마다의 전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원조를 받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강력한 장갑 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인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이에는 중국에서 제작한 T-34-85의 복제품인 타입 58 전차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능력 있는 중국과 소련의 전차가 선두를 달리는 동안 남베트남으로의 진격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남베트남이 여전히 더 강력한 미국 전차로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1978년에 시작된 장기적이고 잔인하며 피비린내 나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에서, 그리고 1979년에는 베트남의 전 동맹국 중국을 상대로 통일된 베트남을 방어하는 데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T-34를 운영한 또 다른 덜 명확한 운용자는 키프로스 국가경비제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부 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은 수세대 동안 그리스인과 터키인 사이의 민족적인 선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1960년대 동안 키프로스 정부는 터키 키프로스 민병대와 일련의 치열한 전투에 휘말려 정부는 장갑 전투 차량에 대한 요구를 내놓았고, 이는 85mm 총을 장착한 35대의 T-34 탱크가 도착함으로써 만족시켰습니다. 이런 탱크들은 그리스 자체가 후원한 정부에 대한 그리스 키프로스의 쿠데타를 지원했고, 키프로스의 터키인들을 방어하기 위해 터키는 7월 20일에 섬북부에 대한 뜻밖의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신형 미국 탱크를 보유한 터키군에 비해 대체로 열세였지만, 그리스 키프로스의 T-34 탱크들은 터키의 침략군에 대한 치열한 전투를 벌여 해변에서 2개의 방어 위치와 2대의 M113 장갑 인원 수송차를 파괴한 후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키프로스의 T-34 탱크들은 압도적인 공중력과 신형 대전차 무기를 보유한 터키군을 막는 데는 거의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12대의 T-34 탱크가 파괴되거나 전투에서 버려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전투는 1974년 8월 18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섬의 북부 터키 지역은 남부로부터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1975년 앙골라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 즉시 내부 파벌들의 권력 싸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파벌들은 지역 및 그 외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들 국가들은 앙골라의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FAPLA라는 파벌 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지원한 쿠바였습니다. 쿠바인들은 T-34-85를 배치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권력 싸움에 T-34 공급을 촉진하였습니다. 1975년 7월에는 쿠바의 T-34 중대가 FAPLA 병력을 지원하면서 루안다의 수도를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T-34는 FAPLA의 압도적인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휘력이 부족한 보병과 싸우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진정한 위협은 경험 많은 지휘관들이 이끄는 강력한 영국 제작 센투리온 탱크를 투입한 이웃나라 남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1975년 10월 7일 쿠바의 T-34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군과 교전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바와 FAPLA의 T-34와 더 새로운 T-55는 계속해서 적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군이 계속해서 전투에 휘말리면서 쿠바와 FAPLA의 T-34 손실은 증가했고 1981년에는 남아프리카가 탄약과 예비 부품을 완비한 8대를 포획했습니다. 매우 소수의 다른 파벌들도 그들의 손에 들어갔지만 예비 부품과 탄약이 부족해져서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걸쳐 갈등이 계속되면서 T-34들은 천천히 전선에서 물러났고 더 새로운 T-55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대신에 공항과 기지를 방어하거나 훈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 전쟁이 끝났지만 1990년에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T-34들이 기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지만 완전히 운용에서 제외되기 전에 실제 전투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냉전 동안 다소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마샬 티토는 소련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의 나라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토의 군대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 과잉으로 남은 셔먼 전차들을 포함한 수많은 소련 전차들, 예를 들면 T-34와 같은 것들을 보충하였습니다. 1990년에는 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유고슬라비아는 민족적인 선상에서 분열하기 시작했고 이는 독립을 위한 잔인하고 피투성이의 전쟁이 10년 동안 계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주는 대부분의 전차 부대를 보유하였고 셔먼과 T-34를 포함시켰습니다. 셔먼의 역할은 불명확하지만 T-34는 확실히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군대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가능한 모든 장갑차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투원들은 소총 이상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40년 이상 된 T-34는 민병대 그룹의 마을과 마을을 청소하는 데 여전히 유용했으며 이른바 민족 정화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대의 세르비아 34는 1991년 브르코바 포위 공격 동안 파괴된 것으로 사진에 찍혔고 90년대 동안 다른 많은 예시들이 사진에 찍히거나 파괴되거나 종종 그들의 각각의 파벌을 대표하는 대충 그린 표시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충돌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이런 표시보다 더 원시적인 것은 T-34의 보호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종종 더 잘 갖춰진 세르비아인들에게 맞서야 했던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군대입니다. T-34들은 모래주머니부터 고무 패널, 폐금소까지 무엇이든지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로켓 추진 수류탄과 같은 무기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T-34와 관련된 더욱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1995년 5월 3일에 발생했는데 이때 세르비아의 T-34가 영국군의 왕립 엔지니어 제21연대 병사들이 맡고 있는 유엔 전초기지를 공격했습니다. 6명의 영국 병사가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한 명은 인생이 변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토가 세르비아군을 공격했을 때 T-34 탱크들이 더미 역할을 해서 더 능력 있는 탱크들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생존한 T-34들은 2002년까지 이전에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던 새로운 국가들에서 사용을 중단했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드론과 스마트 폭탄의 시대에 셔먼은 물러났지만 T-34가 여전히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T-34는 2001년 미국이 주도한 침공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파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70년대 프로소비에트 정부 시절에 내부 보안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송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전쟁 군주와 부족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어떤 것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술적으로 베트남의 타입 58S는 어느 정도 서비스에 남아있지만 분쟁의 대상인 스프랄리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고정 방어 포스트로 사용하기 위해 파묻혀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파이터들이 전시용으로 세워져 있던 받침대에서 T-34를 하나 내려서 서비스에 복귀시켰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반군들의 상징적인 제스처였을 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싸우려는 진지한 시도는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예멘 내전 중에 T-34가 다시 한번 무기를 들어올렸습니다. T-34-85를 사용하는 예멘군은 70년 된 총이 발사될 때 폭발하여 승무원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그들은 포탑 밖에서 총을 발사할 수 있게 해주는 립코드를 장착하는 것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차는 립코드 T-34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비에트 군대가 1000km 이상 운전하여 살아남은 모든 T-34를 거의 노년으로 간주했던 것을 감안하면 T-34가 아직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견고한 엔지니어링과 인간의 끝없는 전쟁에 대한 욕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전차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긴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 다음에 뵙겠습니다.